1950년 6월의 한반도는 유독 숨이 막힐 듯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짧은 봄이 도망치듯 지나간 자리에 내려앉은 여름은 끈적이는 바람과 무거운 먹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진 반도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선, 북위 38도선. 그 선을 경계로 남과 북의 흙은 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산맥의 푸른 그림자도 다를 바 없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으나, 그 위를 맴도는 공기만큼은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24일 토요일의 밤은 거짓말처럼 평온했습니다. 기나긴 비상경계령이 해제되면서 오랫동안 긴장 속에 굳어있던 앳된 병사들의 어깨가 비로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주말에 외출과 외박이 허락된 날이었습니다. 텅 빈 병영에는 몇몇의 당직병들만이 남아 희미한 백열등 아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읍내로 나간 병사들은 값싼 막걸리 한 사발에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리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들판에서는 모내기를 막 끝낸 농부들이 진흙이 잔뜩 묻은 바지를 털어내며 고난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조차 짖지 않는 너무도 깊고 고요한 주말의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토요일의 밤이 온전한 모습으로 잠들 수 있는 마지막 밤이 될 줄은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의 새벽으로 향해 가는 시각, 한반도의 하늘은 짙은 장마의 기운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서해안의 옹진반도 일대에는 여름을 재촉하는 굵은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때리고 흙바닥에 떨어져 질척이는 웅덩이를 만드는 소리만이 어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스며든 참호 속은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내뿜었고, 보초를 서던 병사들은 차갑게 젖은 철모 아래로 흐르는 빗물을 거친 손등으로 훔쳐내며 칠흑 같은 북쪽의 어둠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반면 개성과 의정부, 그리고 동부의 춘천 지역에는 산허리를 휘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잿빛 안개는 소나무 숲의 형태마저 지워버렸고, 축축한 대기의 무게는 사람들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끈적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산비탈을 타고 내려온 서늘한 바람이 갈대밭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 바람의 끝자락에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쇠덩어리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 무한 궤도가 젖은 흙을 이기며 내는 둔탁한 파여름이 북쪽의 어둠 속에서 아주 느리게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안개 너머 수백 개의 차가운 포신들이 일제히 남쪽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포구 안쪽의 화약은 빗방울과 안개를 머금은 채 점화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장전수의 거친 숨소리는 차가운 철제 포탄의 표면에 닿아 하얀 입김으로 부서졌습니다. 병사들의 무거운 군화 밑창이 지늘게 박히는 소리, 억눌린 기침 소리, 그리고 탄약통이 부딪히는 서늘한 금속의 소리가 38선을 따라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정각, 침묵의 심장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을 찢는 파란 불꽃이 북녘의 능선 위로 일제히 솟구쳤습니다. 수백 개의 태양이 동시에 폭발한 듯한 섬광이 빗줄기와 안개를 관통하며 망막을 하얗게 태워버렸습니다.
그 빛이 채 쓰러지기도 전에 대기를 산산조각내는 굉음이 고막을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진동이 땅을 뒤흔들고 사람의 뼈와 살을 통째로 불태우는 끔찍한 물리력이었습니다. 폭에서 뿜어져 나온 포탄들이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었습니다.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죽음의 비가 포물선을 그리며 남쪽의 대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포탄이 땅에 꽂히는 찰나 축축했던 흙바닥은 시뻘건 불기둥과 함께 수십 미터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끓어올라 수증기가 되었고 화약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와 타버린 흙의 비릿한 악취가 폐를 찌르며 밀려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방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지진 같은 진동에 놀라 번쩍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가 찢어지고 석가래가 부러지며 흙먼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1초라는 찰나의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늘어졌습니다. 찢어질 듯한 파열음이 한 번 울릴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피부를 베어냈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아도 두개골을 울리는 굉음은 피할 수 없었고 입을 벌려 비명을 질러 보았으나 그 소리조차 압도적인 폭음 속에 허무하게 삼켜져 버렸습니다. 포연이 자욱하게 깔린 능선 너머로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강철의 괴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압도적인 장갑과 파괴력을 자랑하는 전차들이었습니다. 괴수의 눈처럼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다가왔고 거대한 쇳바퀴에 짓밟힌 바위들은 비명을 지르듯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서부의 옹진반도부터 개성, 동두천, 춘천, 그리고 동해안의 강릉에 이르기까지 38도선 전역의 하늘이 피를 머금은 듯 붉게 물들었습니다. 텅 빈 병영에서 급히 뛰어나온 국군 병사들의 손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소총 한 자루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아오는 포탄의 궤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독히도 생생한 악몽이라 믿고 싶었으나 눈앞에서 동료의 몸이 붉은 핏물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목격한 순간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제 상황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겁에 질린 젊은 병사들의 거친 숨결이 참호의 진을 위로 쏟아졌고 방 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영혼의 깊은 흉터가 새겨지는 참혹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으나 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선을 집어삼킨 검은 연기와 포연이 태양을 가려버렸고 비와 안개가 뒤섞인 하늘은 기괴한 회갈색을 띠며 대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도 아침을 알리는 수탈개 울음소리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금속이 부딪히는 서늘한 마찰음과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신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한반도의 시간은 영원히 멈추어 버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민초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의 공포를 마주해야 했고 푸르렀던 들판은 검게 그을린 상처로 가득해졌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길고 지독한 생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압도적인 힘의 격차 앞에서 둑이 터지듯 무너져 내리는 전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낡은 보따리를 꾸려 남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붉은 태양조차 외면할 만큼 눈물겹고 처절한 기나긴 피난길의 서막이었습니다.
1950년 7월 하늘은 무자비했습니다. 6월의 새벽을 적셨던 서늘한 장맛비가 쫓기듯 물러난 자리에는 숨통을 조이는 지독한 폭염이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연일 섭씨 38도를 오르내리며 대지를 끓여댔습니다. 한반도의 내륙을 관통하여 남쪽으로 향하는 비포장 흙길 위로는 기괴하게 일그러진 아지랑이가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며 피어올랐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창백한 하늘 아래 태양은 마치 이 땅의 모든 수분을 말려버리겠다라고 작정한 듯 희연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대지 위를 걷는 끝없는 사람들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발밑의 흙은 화로 속에 담긴 숫제처럼 뜨거웠습니다. 피난민들이 신은 닳고 다른 검정 고무신은 지열을 이기지 못해 아스팔트처럼 끈적하게 녹아내렸고, 맨발로 나선 이들의 발바닥은 날카로운 자갈과 뜨거운 모래에 찢기고 찢어져 검붉은 피딱지가 앉았습니다. 길게 뻗은 신장로 위로는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고행의 띠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삐걱거리는 소달구지에 늙은 부모를 태워 채찍질을 했고, 누군가는 빛바랜 광목천으로 갓난아기를 등에 질끈 동여맨 채 산더미 같은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나무 바퀴가 흙을 지디기며 내는 마찰음과 수망의 발자국이 만들어내는 둔탁한 진동이 무거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몸에서는 영혼이 빠져나가듯 탁한 땀방울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 땀이 짙은 소금기가 되어 눈동자를 찌를 때면 사람들은 거칠고 갈라진 손등으로 눈가를 비볐습니다. 그때마다 핏기 없는 얼굴에는 누런 흙먼지가 겹겹이 들러붙어 하나의 굳은 가면처럼 변해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포 소리는 이들의 등짝을 때리는 보이지 않는 채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감각해진 두 다리를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반복해서 움직이며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남쪽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낮의 태양이 정수리를 곧장 뚫고 들어올 무렵, 행렬은 나무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 길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피난민 여인이 허리춤에 단단히 매달려 있던 광목천 보따리를 조심스레 풀렀습니다. 헝겊이 열리는 순간 더운 열기와 함께 훅 하고 쉰내가 끼쳐왔습니다. 그 안에는 보리 개떡 몇 조각과 소금물에 대충 버무려 뭉쳐낸 주먹밥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주먹밥 겉면에는 길 위에서 날아든 흙먼지가 까슬하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밥알을 조금 떼어내어 칭얼거리는 아이의 입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더위와 땀으로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사포처럼 거칠어진 아이의 혀끝에 소금의 날카로운 짠맛이 닿았습니다. 침조차 고이지 않는 메마른 입안에서 밥알은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부서졌습니다. 아이가 억지로 씹어 넘긴 소금 묻은 밥알은 식도를 거칠게 긁어내리며 위장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좁은 식도는 경련하듯 움찔거렸고, 컥컥거리는 기침과 함께 아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개울물마저 포연과 핏물에 오염되어 마실 수 없는 지옥 속에서 그것은 밥이 아니라 어떻게든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을 연장하기 위해 삼켜내야만 하는 생존의 모래알이었습니다. 이 살인적인 폭염은 산자들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길섭과 깊은 도랑 여기저기에는 미처 수습하지 못한 주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오후에 정체된 대기는 죽음마저 빠르게 부패시켰습니다. 섭씨 38도의 직사광선을 온몸으로 받아낸 살덩이는 끔찍한 속도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피부는 검붉게 타들어가다 못해 터질 듯 투명해졌고, 그 안에서 끓어오른 부패가스는 팽창의 한계점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이윽고 압력을 견디지 못한 가죽이 찢어지는 순간, 펑 하는 기괴하고도 먹먹한 소리가 끈적한 정적을 갈랐습니다. 마치 축축한 가죽 부대가 터지는 듯한 그 파열음은 귀가 아닌 뱃속의 장기를 뒤틀게 만드는 공포의 진동이었습니다. 썩어가는 피와 살점의 악취는 코를 막아도 점막을 뚫고 뇌수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으나, 산자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그 끝없는 적막과 참혹함의 고행길 위로 이질적이고 둔탁한 기계음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무로 밀려 내려가는 피난 행렬의 옆구리를 스치며 낯선 철제 차량들이 매캐한 디젤 연료의 냄새를 풍기며 다가왔습니다. 방어선을 향해 교차하여 이동하는 미군의 지프와 트럭들이었습니다. 차 위에서 기관총을 쥔 푸른 눈의 이방인들 역시 가마솥 같은 더위에 익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철모 밑으로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얼룩진 군복 깃을 적셨습니다. 길을 터주며 논두렁 가장자리로 물러선 피난민들 사이로 짐칸에 기대어 있던 미군 병사 하나가 팔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햇빛을 받아 날카롭게 번쩍인 묵직한 물체가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피난민 아이의 발치에 툭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피어오른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아이의 시선이 그 물체에 꽂혔습니다. 올리브색 페인트가 칠해진 매끄러운 양철 캔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갈라진 손으로 그 금속 표면을 매만졌습니다. 조선의 흙에서는 결코 자라날 수 없는 차갑고 단단한 이방의 촉감이었습니다. 캔의 틈새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낯선 냄새. 그것은 고깃기름의 무겁고 느끼한 향취와 달콤한 비스킷의 냄새가 엉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냄새였습니다. 이질적이고도 매혹적인 그 냄새는 코끝을 스치며 사람들의 비참한 허기를 무자비하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한 줌의 굵은 소금에 의지하던 민초들에게 낯선 이방인이 던져준 그 쇳 조각은 하늘에서 떨어진 기묘한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전쟁, 생면부지의 이방인들, 그리고 양철통 속에 담긴 낯선 기름진 온기. 모든 것이 열기에 녹아내려 기묘하게 뒤엉킨 한낮의 환상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에 굽이치는 능선 너머로 핏빛 노을을 토해내며 서서히 쓰러질 무렵, 흙길 위를 걷는 피난민들의 그림자는 한없이 길어지며 대지 위에 검은 상처처럼 새겨졌습니다. 얼마나 더 걸어야 이 끔찍한 열기가 끝이 날지, 이 길의 끝에 도달하면 살아남은 자들을 지켜줄 최후의 땅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지는 일순간 서늘한 광기로 식어갔고, 창백한 달빛을 등에 업은 피난 행렬의 은빛 눈물만이 묵묵히 길 위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의 절망적인 시선이 향하는 아득한 남쪽의 끄트머리, 그곳에는 핏빛으로 물든 채 거대한 뱀처럼 굽비치는 강물이
서서히 끓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최후의 방어선, 낙동강이었습니다. 1950년 8월, 태양은 피난민의 정수리를 무자비하게 태우던 7월보다 한층 더 잔인해져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끊고 노도와 같이 남하하던 북한군과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조차 없었던 국군 및 연합군이 마주친 최후의 방어선. 그곳은 임시 수도였던 대구에서 북쪽으로 불과 20km 남짓 떨어진 경상북도의 칠곡 다부동이었습니다. 해발 839m의 험준한 유악산과 수암산이 깎아지른 듯한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 좁은 계곡은 대구를 지켜내고 나아가 한반도의 숨통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만 하는 운명의 목구멍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산줄기 옆을 묵묵히 흐르던 낙동강의 물결은 연일 쏟아지는 포탄의 파편과 흙먼지가 섞여 들어가며 서서히 붉은 빛으로 끓어오르고 있었고, 살인적인 폭염이 끈적한 거미줄처럼 모두의 몸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한낮이 되면 바위조차 열기를 이기지 못해 쩍쩍 갈라지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며칠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가파른 유악산의 능선 위에서 병사들이 입고 있던 헐렁한 군복은 땀과 핏물, 그리고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 딱딱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포탄이 터지는 공포보다 그들을 더욱 끔찍하게 괴롭힌 것은 타는 듯한 갈증이었습니다. 보급이 닿지 않는 고립무원의 고지 위에서 앳된 병사들은 텅 빈 수통을 거꾸로 들고 미친 듯이 흔들어 보았지만 떨어지는 것은 마른 흙먼지뿐이었습니다. 입술은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붉은 피가 말라붙었고, 혀는 모래를 씹은 듯 까끌까끌하게 굳어져 침조차 넘길 수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한 병사가 포탄이 파놓은 분화구 모양의 웅덩이로 짐승처럼 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전날 밤 내린 이슬과 화약 가루, 그리고 먼저 쓰러져간 전우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뒤엉켜 검붉게 썩어가는 진흙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병사는 떨리는 두 손으로 그 혼탁하고 미지근한 물을 움켜쥐고는 갈라진 입술 사이로 개걸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피비린내와 부패한 흙의 악취가 식도로 넘어갔지만,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멈춰가는 심장의 박동을 하루 더 연장시켜주는 유일한 생명수였습니다. 능선을 뒤덮은 참혹한 죽음의 냄새는 계곡 아래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끝없는 백병전 속에서 겹겹이 쓰러진 수천 구의 주검들은 찌는 듯한 폭염 아래서 무서운 속도로 부풀어 오르고 부패해 갔습니다. 훗날 한 시인이 간 고등어 냄새로 썩고 있는 다부원이라 묘사했을 만큼 그 냄새는 단순히 후각을 마비시키는 것을 넘어 산자들의 뇌수를 찌르고 영혼마저 질식하게 만드는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무너져 내린 참호 속에는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전우의 굳어버린 손이 흙더미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지만, 그 손을 잡고 슬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등을 돌리며 도망친다면 내 등에다 총을 쏘아라. 선두에 선 지휘관의 핏발 선 외침만이 헐벗은 산비탈을 타고 메아리치며 지쳐 쓰러져가는 병사들의 흐려진 눈동자에 다시금 도끼 서린 불꽃을 피워 올릴 뿐이었습니다. 유악산의 능선 위에서 피어오른 독한 화약 연기가
서서히 계곡 아래로 가라앉을 무렵 밤이 찾아왔지만 낮 동안 대지에 갇혔던 열기는 식지 않은 채 끈적하고 숨 막히는 어둠을 만들어냈습니다. 8월 20일 이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벌어지던 보병들의 처절한 사투는 이제 천평동 계곡의 좁은 도로를 따라 뻗은 평지로 그 핏빛 무대를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북쪽의 도로 저편에서 땅을 무자비하게 지디기며 다가오는 둔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의 T-34 전차들이 거친 배기음을 토해내며 남쪽 방어선을 향해 거대한 쐐기처럼 밀고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좁고 길게 뻗은 계곡 도로의 양옆으로는 미군 제-27연대와 국군 병사들이 숨죽인 채 참호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습니다. 진동은 점차 거세져 가슴뼈를 흔들 만큼 강력해졌고 전차의 궤도가 돌멩이를 으깨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어선의 한가운데 육중한 차체를 어둠 속에 숨기고 있던 미군의 M-26 전차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전차장의 짧고 날카로운 사격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어둠 속에서 포수의 손끝이 차가운 방아쇠를 힘껏 당겼습니다. 그 순간 좁은 포신 내부의 장약이 폭발하며 거대한 불기둥을 토해냈습니다. 고막을 터뜨릴 듯한 굉음이 비좁은 계곡에 깎아지른 암벽에 부딪혀 수십 배의 끔찍한 메아리로 증폭되며 병사들의 내장을 사정없이 뒤흔들었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철갑탄은 좁은 포구를 벗어나며 공기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을 주변으로 흩뿌렸습니다. 포탄은 칠흑 같은 어둠의 장막을 예리한 칼날처럼 베어내며 허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철갑탄의 궤적은 공기와의 극한 마찰로 인해 섬뜩하리만치 붉고 투명한 불꽃 꼬리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북쪽에서 돌진해 오던 적의 전차들 역시 지지 않고 포신을 번쩍이며 맹렬하게 포탄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쌍방이 서로를 향해 쏘아 올린 수십 발의 붉은 철갑탄들이 비좁은 계곡의 도로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교차하였습니다. 그 궤적은 마치 어두운 볼링장의 좁은 레인 위를 매끄럽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붉은 형광빛의 볼링공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 전차의 두꺼운 장갑 정중앙에 철갑탄이 깊숙이 꽂히는 순간 귀를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수천 개의 시뻘건 쇠조각들이 거대한 불꽃처럼 쏟아져 내리며 어두운 밤하늘을 불태웠습니다. 장장 5시간 동안 이어진 숨 막히는 야간 전차전이었습니다. 계곡의 좁은 틈새를 가득 메운 화약 냄새는 폐를 찌를 듯 짙었고 연이어 터져나가는 전차들의 화염은 칠흑 같던 다부동의 밤하늘을 한낮처럼 붉고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병사들은 진흙투성이의 참호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불꽃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핀을 향해 곧장 미끄러져 날아가는 불덩어리들의 치명적인 향연. 훗날 생존자들이 이 밤의 사투를 볼링장 전투라 부르게 된 그 참혹하고도 시각적인 지옥의 한가운데 그들이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길고 잔혹했던 굉음이 서서히 잦아들고 이윽고 부서진 능선 너머로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온 다부동의 계곡에는 검게 타버려 흉물스럽게 식어가는 십수대의 전차들이 침묵 속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매캐한 포연 사이로 불어온 서늘한 아침 바람이
땀과 그을음, 그리고 두려움에 덮인 젊은 병사들의 뺨을 조용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대구를 향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던 적의 기세가 마침내 이 좁고 험준한 계곡에서 산산조각 나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병사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움켜쥐었던 마른 진흙 한 줌이 빚어낸 숭고한 결과였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온몸으로 막아냄으로써 한반도의 시간은 기나긴 후퇴를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절망의 대지 위에서 버텨낸 그 55일간의 피맺힌 여름은 훗날 전세의 흐름을 단번에 뒤집어버릴 거대한 방역의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은 피비린내 나는 육지의 붉은 계곡을 떠나 출렁이는 서해의 푸른 바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수십 미터에 달하는 검은 파도와 진흙벌을 가르며 한반도의 명운을 건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작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중순의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인천 앞바다는 마치 분노를 머금고 숨을 죽인 거대한 짐승처럼 낮고 무거운 파도 소리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두꺼운 해무에 가려 빛을 잃은 그곳에는 바다의 밑바닥을 모조리 드러낼 듯한 세계 최대 수준의 조수간만의 차가 영겁의 시간 동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위가 9m나 오르내리는 기형적인 바다. 썰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수백만 년 동안 켜켜이 쌓인 시커먼 진흙벌이 사방 수킬로미터에 걸쳐 끝없는 심연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발을 들이는 순간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집어삼키는 끈적한 갯벌은 거대한 철선은 물론이고 사람의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는 천연의 요새이자 죽음의 늪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차올라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중 단 며칠, 그것도 하루에 불과 두세 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거칠고 변덕스러운 자연의 장벽 앞에서 261척이라는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적의 허리를 단번에 끊어내겠다라는 암호명 크로마이트 인천 상륙 작전은 미친 짓에 가까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9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그 불가능의 바다 위로 칠흑 같은 해물을 뚫고 261척의 강철 산맥들이 소리 없이 유령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순양함, 구축함, 그리고 수많은 병력을 삼킨 상륙함들이 내뿜는 매캐한 벙커CU의 냄새가 차가운 바닷바람에 섞여 병사들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갑판 위에 숨죽여 늘어선 수만 명의 병사들은 차갑게 얼어붙은 철제 난간을 움켜쥔 채 짙은 어둠 속 저 너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에는 긴장감으로 맺힌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썹을 적셨고 두꺼운 군복 안에서는 심장이 갈비뼈를 부셔버릴 듯 불규칙하고 강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강철의 괴수들이 좁고 위험한 수로를 무사히 통과하여 인천의 심장부로 돌진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이정표가 필요했습니다. 수로의 입구에 자리한 작은 무인도 8미도의 등대였습니다. 그러나 적의 수중에 떨어져 불빛을 잃고 눈이 멀어버린 지 오래인 그 등대는 칠흑 같은 밤바다 위에서 침묵의 묘비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함대가 숨을 죽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8미도의 가파른 암벽 위를 기어오르는
몇 개의 검은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켈로 부대 소속의 한국인 대원들과 미군 특수요원들이었습니다. 바닷물에 흠뻑 젖은 군화 밑창이 미끄러운 이끼와 날카로운 따개비에 긁히며 둔탁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 마디에서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짠물과 섞였으나 그들은 고통의 신음조차 삼켜버린 채 오직 정상의 하얀 콘크리트 건축물을 향해 짐승처럼 땅을 짚고 올랐습니다. 피부를 베어내는 듯한 서해의 짠바람이 그들의 거친 숨결을 앗아갔지만 시간은 무자비하게 상륙의 한계선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부서진 등대 내부로 진입한 대원들을 맞이한 것은 오랫동안 방치된 묵은 먼지와 차갑게 식어버린 기계의 부속품들이었습니다. 끊어진 전선을 잇고 녹슨 나사를 조이는 대원들의 손끝은 지독한 긴장감과 추위로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등대의 불빛이 켜지지 않는다면 261척의 함대는 진흙벌에 좌초되어 적의 포탄 앞에 고스란히 잿더미로 변할 터였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과 풍전등화에 놓인 조국의 명운이 오직 저 작고 차가운 점화 스위치 하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12시 12분 대원의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이 차가운 쇳덩어리로 된 스위치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1초의 찰나가 영혼의 무게로 등대 안을 짓 눌렀습니다. 대원의 얕은 숨이 멈추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으며 손목에 핏줄이 터질 듯한 힘으로 스위치를 아래로 힘껏 당겼습니다. 철컥하는 둔탁하고도 건조한 금속음이 정막을 깼습니다. 스위치의 접점이 맞물리는 순간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구리선 내부로 강력한 전류가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류는 나선을 그리며 차가운 유리구 안의 필라멘트로 돌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세한 텅스텐 선이 검붉은 색으로 희미하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기운은 단숨에 주황빛으로 팽창했고 이내 망막을 태워버릴 듯한 눈부신 백색의 섬광으로 폭발했습니다. 유리구를 빠져나온 빛의 입자들은 등대 주변을 감싸고 있던 정교한 프리즘 렌즈에 부딪히며 수백 배로 증폭되었습니다.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거대한 빛의 기둥이 굳게 닫혀있던 등대의 창문을 깨부수듯 뚫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첫 아침을 여는 빛처럼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짙은 해무와 칠흑 같은 바다의 어둠을 단숨에 두 동강 내며 뻗어나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숨죽이고 있던 수만 명의 연합군 병사들의 동공에 저 멀리 어둠의 장막을 찢고 곧장 날아와 꽂히는 한 줄기 강렬한 빛이 맺혔습니다. 불이 켜졌다. 누군가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죽은 듯 멈춰있던 261척의 거대한 강철 심장들이 일제히 요란한 박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거대한 엔진이 토해내는 육중한 굉음이 해수면을 뒤흔들었고 시커먼 연기가 굴뚝을 뚫고 밤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닻을 감아 올리는 굵은 쇠사슬들의 마찰음이 온 바다에 메아리 쳤습니다. 8미도의 불빛이 만들어낸 찬란한 빛의 길을 따라 함대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월미도의 해안을 향해 거대한 파도를 가르며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월미도 해안의 윤곽이 흐릿하게 드러날 무렵 바다 위에 떠있던 순양함들의 거대한 포신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수백 발의 함포탄이 밤하늘에 붉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 섬의 비탈에 꽂혔고
대지가 뒤집히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산봉우리는 거대한 화염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포탄이 터질 때마다 섬을 덮고 있던 오래된 소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허공으로 솟구쳤고, 화약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짠 바닷물 냄새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그 폭격의 우산 아래로 네모난 상자 모양의 상륙 장갑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갯벌 위로 거침없이 궤도를 굴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을 뒤집어 쓴 채 장갑차의 철판 벽에 기대 앉은 병사들의 귀에는 적의 기관 총탄이 장갑판을 때리는 깡, 깡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장갑차의 램프 도어가 철컹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은 젖은 모래밭을 박차고 나가며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질렀습니다. 갯벌의 비릿한 진흙이 군우하 밑창에 엉겨 붙었고, 포연히 빚어낸 회색 안개 속에서 붉은 피와 땀이 뒤엉킨 치열한 백병전이 펼쳐졌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아침이었습니다. 팔미도에서 시작된 한 줄기 빛은 전세를 단번에 뒤집고 한반도의 허리를 다시 잇는 거대한 방역의 심장 박동이 되었습니다. 이틀 뒤 서울을 향한 탈환의 길이 열리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나긴 절망 끝에 찾아온 희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선은 이제 파죽지세로 북을 향해 밀고 올라갔고, 병사들의 가슴 속에는 이 끔찍한 전쟁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끝날지도 모른다는 들뜬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토록 쉽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환희에 취해 북녘의 깊은 산맥을 향해 진군하던 이들의 등 뒤로 시베리아에서 발원한 서늘하고도 잔혹한 겨울의 입김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피와 살을 얼려버릴 압도적이고도 끔찍한 백색 지옥의 전조였습니다. 인천의 기적적인 상륙이 가져다준 승리의 온기는 거짓말처럼 짧았습니다. 1950년 11월, 한반도의 지붕이라 불리는 해발 1000m의 개마고원,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한 거대한 인공호수 장진호 일대에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잔혹한 백색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영하 30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절대적인 맹위. 피와 살을 얼려버리고 생명의 모든 박동을 정지시키는 대자연의 끔찍한 폭력이었습니다. 장진호의 좁고 구불구불한 흙길을 따라 북상하던 미 해병대 제1사단 병사들의 눈앞에는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뼈대만 남은 자작나무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후의 희미하고 창백한 햇살은 대지에 아무런 온기도 전달하지 못한 채 눈보라 속에 속절없이 흩어졌습니다. 대기는 너무도 차갑고 건조하여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코 속의 점막이 얼어붙어 날카로운 유리 가루를 들이마시는 듯한 고통이 폐부를 찔렀습니다. 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칼바람은 두꺼운 방한복의 미세한 섬유 틈새를 무자비하게 파고들었고, 살갗에 닿는 순간 피부의 수분을 증발시키며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통각을 새겨 넣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지는 생명의 흔적을 지독하리 많지 철저하게 지워나갔습니다. 낮 동안 궤도 차량의 무게에 짓눌려 간신히 녹아내렸던 진흙탕은 해가 서쪽 능선 너머로 몸을 숨기자마자 시커먼 무쇠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전차의 배기구 곁에서 잠시 몸을 녹이려 다가섰던 병사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그가 몸을 돌리는 그 짧은 찰내
하얀 서리가 되어 눈썹 끝에 매달렸습니다. 모든 물질의 이치가 뒤틀리는 지옥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통조림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워 캔을 올려두면 불꽃이 닿은 밑바닥의 양철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그을음을 뿜어냈지만 캔 내부의 위쪽 식량은 여전히 돌덩이 같은 얼음 상태를 유지하는 기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병사들은 총검의 끝으로 얼어붙은 고기 조각을 끌어내어 이빨로 부셔 먹어야 했고, 수통 속의 물이 단단한 얼음 기둥으로 변해버린 탓에 발밑에 눈을 파먹으며 메마른 식도를 적셔야만 했습니다. 무기들마저 이 끔찍한 추위 앞에서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수랭식 기관총을 식히기 위해 채워둔 물은 팽창하며 금속 총열 덮개를 산산조각 냈고, M1 게랜드 소총의 정교한 놀이소에는 윤활유가 굳어버린 탓에 방아쇠를 당겨도 꿈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기 위해서는 굳어버린 놀이쇠를 일일이 거친 손으로 잡아당기고 때려가며 억지로 격발시켜야 했습니다. 철제 무기를 맨손으로 쥐는 순간 피부의 수분이 금속에 급격히 얼어붙으며 살점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부상이 속출했습니다. 이 하얀 지옥의 한가운데서 의무병이 치러야 했던 사투는 더욱 처절했습니다. 총탄에 맞아 눈밭에 쓰러진 부상병에게 다가간 순간 바람은 피부를 도려내듯 불어닥치고 두꺼운 장갑 속의 손가락은 이미 백지장처럼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의무병이 떨리는 손으로 더듬어 꺼낸 구급낭 속의 모르핀 유리 앰플은 기괴하게도 딱딱한 얼음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생명을 연장하고 고통을 잠재워야 할 약물이 차가운 죽음의 결정을 품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병은 망설임 없이 그 얼어붙은 유리병을 자신의 입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혀끝에 닿은 유리의 질감은 영하의 쇠덩어리처럼 살점을 뜯어낼 듯 매서웠지만 그는 턱 관절을 덜덜 떨며 자신의 보잘것없는 입김으로 약물을 녹여냈습니다. 수혈용 혈액팩마저 붉은 슬러시처럼 얼어붙어 의무병들은 자신의 겨드랑이 밑에 혈액팩을 끼워 넣고 체온으로 덮인 뒤에야 죽어가는 전우의 혈관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체온만이 이 얼어붙은 세상에서 생명을 작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가 마주한 진정한 공포는 절대적인 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11월 27일의 깊은 밤, 영하 35도의 칠흑 같은 어둠이 장진호 일대의 협곡을 완전히 집어삼켰을 때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정막을 뚫고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꽹과리 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산봉 우리의 어둠 속에서 귀신이 통곡하는 듯한 피리 소리와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밤의 장막 속에 완벽하게 몸을 숨기고 있던 중공군, 제구병단, 무려 12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대가 미군을 겹겹이 포위한 채 일제히 산비탈을 타고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명탄이 쏘아 올려지며 창백한 유황빛이 눈 덮인 능선을 비추는 순간 참호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해병대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끝을 알 수 없는 검은 점들이 거대한 개미떼처럼 파도치며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방한복은커녕 얇은 솜 누비 옷에 캔버스 천으로 만든 농구화 모양의 신발만을 신은 채 무릎까지 빠지는 눈보라를 헤치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총기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 벌어진 백병전은 그야말로 원시적인 수라장이었습니다. 총검이 부딪히며 내는 서늘한 마찰음과 사람의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파열음이 협곡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적의 두개골을 내리치는 찰나의 순간, 병사의 얼굴로 튀어오른 뜨거운 선혈은 공중에서 이미 차갑게 식어버려 볼에 닿기도 전에 붉은 눈송이처럼 흩어졌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와 화약 연기는 영하의 대기 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아 사람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중공군의 피해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변변한 방한 장비조차 없었던 그들은 미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기도 전에 수백, 수천 명씩 동사하여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산 기슭에는 돌격하던 자세 그대로 꽁꽁 얼어붙어 굳어버린 중공군 병사들의 시신이 마치 기괴한 얼음 조각상처럼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죽음마저 그 순간의 고통을 영원히 보존하려는 듯 부릅뜬 눈동자 위로는 하얀 성에가 끼어 있었고 뻗은 손끝은 남쪽을 향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연합군에게 승리란 적의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12만 명의 포위망과 영하 40도의 자연이라는 이중의 악마로부터 살아남아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망적인 고립 속에서 미 해병 제1사단장 올리버 스미스 장군은 얼어붙은 입술을 떼며 역사의 나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 남쪽의 험준한 황초령 고개를 넘어 바다를 향해 피 묻은 발걸음을 떼어야 했습니다. 버려진 장비와 얼어붙은 전우들의 시신을 눈밭에 묻어둔 채 살아남은 자들은 무감각해진 두 다리를 기계처럼 움직이며 살을 내는 칼바람 속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부상병들의 붕대 위로 배어나온 피는 검붉은 얼음이 되어 굳어졌고 그들이 걸어간 하얀 눈밭 위로는 길고 선명한 붉은 핏빛 궤적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향하는 길고 잔혹한 철수로의 끝자락, 그곳에는 거대한 얼음산을 등진 채 잿빛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항구 도시 흥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선에서 밀려 내려온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과 퇴각하는 군대가 뒤엉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던 그 차가운 부두에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또 다른 형태의 위대한 기적이 잉태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장진호의 핏빛 능선을 넘어온 살인적인 북풍은 동해의 차가운 짠물과 섞여 날카로운 얼음 송곳으로 변한 채 흥남 부두에 모여든 사람들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벼 팠습니다. 뒤로는 중공군의 거대한 포위망이 분노한 산불처럼 좁혀오고 있었고 앞으로는 칠흑 같은 바다가 입을 벌린 채 출렁이는 절망의 끄트머리, 그 좁고 얼어붙은 콘크리트 부두 위에는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북풍을 맨몸으로 견뎌내며 살아남고자 하는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거대한 섬처럼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썹과 머리카락 위로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모두가 백발의 노인처럼 보였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린 채 얼어붙어 누구도 감히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오직 낡은 소못 자라기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와 수만 개의 턱관절이 추위에 부딪히며 내는 마찰음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의 공허한 시선이 머무는 바다 한가운데에는 피비린내 나는 이 대지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줄 거대한 강철의 산맥들이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철수를 돕기 위해 모여든 수송선들이었습니다. 부두와 배를 잇는 장요 위로는 전선에서 물러난 병사들과 무기들이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은 그 강철 괴수에 열린 뱃속을 향해 뻗은 자신들의 동상 걸린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군사 작전을 위해 동원된 배에 민간인이 탈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군의 규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철벽 앞에서 10만 명의 목숨은 서서히 얼어붙어 가는 시한부의 시간표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얼어붙은 부두의 한 구석에서 한국인 고문 현봉학이 미 제10 군단장 알몬드 장군과 포니 대령의 군복 소매를 부여잡았습니다. 언어가 아닌 영혼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절규였습니다. 동포들을 두고 갈 수 없다는 피맺힌 호소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갈랐고 그 투박하고도 절박한 온기는 이윽고 규정과 효율이라는 차가운 군사적 논리의 장벽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적의 포성이 부두를 향해 점점 더 가까워지던 순간 지휘관의 굳게 담은 입술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무기와 군수 물자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사람을 싣겠다는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부두의 풍경은 경이롭고도 처절한 생존의 춤사위로 돌변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배 안에 가득 적재되어 있던 25만 톤의 폭약과 무기, 그리고 생명줄과도 같은 식량 상자들을 미련 없이 거친 바다 밑바닥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파운드에 달하는 육중한 포탄들이 배전에서 미끄러져 칠흑 같은 수면 위로 떨어질 때마다 첨벙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고 차가운 바닷물은 순식간에 화약의 냄새를 집어삼켰습니다. 무기가 버려지고 비워진 그 차갑고 캄캄한 소ետ덩어리 뱃속은 오직 살아 숨쉬는 인간의 박동을 채워넣기 위한 성소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 수많은 수송선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서사를 품은 배는 7,600톤급 화물선 메로디스 빅토리호였습니다. 본래 정원 60명에 불과한 이 투박한 화물선의 선장 레너드 라루는 부두를 가득 메운 인간의 바다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주저 없이 배의 모든 출입구를 개방했습니다. 배의 외벽을 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물망 사다리가 갯벌의 덩굴처럼 늘어졌습니다. 탑승이 시작된 찰나는 인간의 의지가 빚어낸 처절한 사투의 연속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은 마비된 손가락으로 꽁꽁 언 밧줄의 매듭을 짐승처럼 움켜쥐고 깎아지른 듯한 수직의 강철 절벽을 기어올랐습니다. 밧줄 표면에 맺혀있던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사람들의 손바닥을 깊게 찢었고 찢어진 상처에서 흘러나온 뜨거운 피는 밧줄을 붉게 적시자마자 차가운 바람에 닿아 검붉은 얼음 조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등 뒤로 아이를 동여맨 어머니는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밧줄을 자신의 이빨로 물어뜯듯 버텨내며 허공에 매달렸고 위에서 내민 전우의 거친 손은 아래에서 뻗어 올라온 피투성이의 손목을 부서질 듯 꽉 움켜쥐어 끌어올렸습니다. 누구 하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쁜 숨소리와 철판이 울리는 공명음만이 14,000명의 인류가 하나의 거대한 강철 심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과정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승선이 끝난 12월 22일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14,000명의 피난민을 그 좁디 좁은 화물칸에 겹겹이 구겨 넣은 채 닻을 올렸습니다. 난방도 조명도 화장실도 없는 화물선 깊숙한 밑바닥.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암흑 속에서
사람들은 짐짝처럼 서로의 몸을 포갠 채 앉지도 서지도 못한 기괴한 자세로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파도에 부딪혀 요동칠 때마다 한 덩어리가 되어 이리저리 쏠렸고, 뱃멀미로 토해낸 토사물의 시큼한 악취와 씻지 못한 몸에서 배어나온 탁한 채취, 그리고 배 밑바닥에 고인 썩은 벙커씨유의 냄새가 좁은 화물칸의 공기를 지독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질 듯 탁한 공기가 밀려왔지만, 역설적이게도 14,000명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끈적한 온기만이 영하의 바다 위에서 그들을 동사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난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지옥의 요람 속에서 기적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출항 후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남쪽으로 향하던 둘째 날, 칠흑 같은 화물칸 한 구석에서 고통스러운 여인의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삭의 산모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의 살이 짓눌리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산모가 누울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뼘의 공간을 필사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산모의 차가운 손을 맞잡아 주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남루한 겉옷을 벗어 차가운 철판 바닥에 깔아주었습니다. 배가 파도에 부딪히며 육중하게 기우뚱하는 순간, 산모의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마침내 새 생명이 강철의 뱃속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탯줄을 자를 가위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누군가가 녹슨 주머니 칼을 꺼내 들거나, 혹은 직접 자신의 이빨을 사용해 질긴 탯줄을 끊어냈습니다. 검붉은 핏물과 함께 터져나온 아기의 가냘프고 앙칼진 첫 울음소리. 그 소리가 울려 퍼진 찰나, 악취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화물칸의 공기는 일순간 성스러운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이 기적 같은 생명에게 미군 선원들은 한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음식의 이름을 따 김치 1호라는 애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철선이 3일간의 처절한 항해 끝에 거제도에 닻을 내리기까지 이 캄캄한 뱃속에서는 무려 5명의 생명이 연이어 탄생했습니다. 김치 1호부터 5호, 그것은 어떤 무기보다 강인한 인간의 생명력의 찬란한 증명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25일, 성탄절의 차분한 아침 햇살이 거제도 앞바다의 푸른 수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갑판 위로 쏟아져 나온 14,000명의 피난민들은 눈부신 태양빛에 눈을 가린 채 낯선 남쪽 땅의 실루엣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그들의 발걸음은 며칠 굶주린 탓에 종잇장처럼 휘청거렸으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죽음의 경계를 무사히 건넜다는 안도의 숨결이 따뜻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 멀리 그들이 떠나온 북쪽 끝 흥남 부두에서는 남아있던 부대와 항만 시설을 적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한 거대한 최후의 폭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톤의 다이너마이트가 일제히 폭발하며 만들어낸 수백 미터 높이의 불기둥이 북쪽 하늘을 태양처럼 붉게 태웠습니다. 거대한 버섯 구름이 눈 덮인 항구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그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섬광을 끝으로 한반도의 전선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기나긴 고착 상태로 빠져들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는 좁고 진흙투성이인 고지의 참호 속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는 땅 한 뼘을 빼앗기 위해
수만 명의 피가 빗물처럼 땅으로 새우며드는 끔찍하고도 지루한 소모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51년의 봄은 짙은 화약 연기 사이로 조용히, 그러나 몹시도 더디게 찾아왔습니다. 압록강에 살을 내는 삭풍에 밀려 남으로 쫓겨왔던 전선과 다시금 북을 향해 거칠게 치고 올라가던 거대한 파도는 한반도의 중간 즈음인 북위 38도선 부근에서 거대한 암초를 만난 듯 멈춰 섰습니다. 철원과 평강, 그리고 김화를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수백만 명의 군대가 뒤엉킨 전선은 마치 굳어버린 핏자국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어 더 이상 위로도 아래로도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기동과 돌파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그 자리에는 오직 한 뼘의 땅을 뺏고 빼앗기기 위해 수천 명의 목숨을 쇳물처럼 쏟아부어야 하는 지루하고도 잔혹한 고지전의 시대가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지의 풍경은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원래는 푸른 소나무와 참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던 둥근 산봉우리들은 하루에도 수만 발씩 쏟아지는 양측의 포탄 세례에 깎이고 또 깎여나갔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불쏘시개가 되었고 바위는 산산조각나 하얀 뼈가루 같은 먼지로 변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에 장맛비가 내리고 겨울에 폭설이 덮이기를 반복하는 동안 원래의 높이보다 수미터나 주저앉아 버린 민둥산들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뜯어먹고 남긴 하얀 뼈대처럼 흉물스럽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 산맥을 오르내리던 앳된 소년 병사들의 얼굴 위로도 세월의 무게가 무자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보급받은 헐렁한 군복은 흙먼지와 핏물에 절어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맑았던 눈동자 속에는 씻을 수 없는 악몽의 잔상과 영혼에 새겨진 깊은 흉터만이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고작 18, 20에 불과했던 청년들은 몇 달 만에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파인 늙은이가 되어 초점 없는 시선으로 저 너머의 이름 없는 고지를 멍하니 응시하곤 했습니다. 1952년 10월, 끈질긴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발 395m, 훗날 쏟아지는 포탄에 깎여나간 산의 모양이 엎드린 백마를 닮았다 하여 백마고지라 불리게 될 철원의 한 이름 없는 능선 아래 국군 병사들이 파놓은 좁고 깊은 교통호 속으로는 진흙과 빗물이 섞인 탕류가 쉴 새 없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참호의 벽을 지탱하던 굵은 통나무들은 이미 오랜 습기를 머금어 검게 썩어 들어갔고 틈새마다 자리 잡은 푸른 이끼 위로 빗방울이 무겁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발목까지 차오른 차가운 진흙물 속에 선 채로 비에 젖은 무거운 철모를 푹 눌러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 사이로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막을 찢으며 날아들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알리는 준비 포격이었습니다. 첫 포탄이 참회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능선에 꽂히는 순간 병사들의 감각은 극한으로 팽창하고 찰나의 시간이 영원처럼 늘어졌습니다. 거대한 폭음이 대지를 찍기 직전 빗방울을 머금은 축축한 공기가 일순간 진공 상태처럼 기괴하게 수축했습니다. 땅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서늘한 진동이 낡은 군화 밑창을 뚫고 들어와 발목의 뼈를 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포탄의 탄두가 바위에 부딪혀 터지는 순간 시퍼런 섬광이 참호의 진흙 벽면을 망막의 잔상으로 새길 만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뒤이어 터져 나온 굉음은 고막을 때리는 것을 넘어
가슴뼈를 안쪽으로 우겨 넣을 듯한 끔찍한 압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참호 안으로 들이닥치며 병사의 얼굴을 세차게 때렸고, 그 바람결에는 화약이 타들어가는 지독히 매캐한 냄새와 빗물에 젖은 흙이 타버린 비릿한 냄새가 엉겨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켜자마자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찔러 들어오는 날카로운 흙먼지에 병사의 좁아진 식도는 경련하듯 움찔거렸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흙더미와 돌조각들이 철모 위를 타닥타닥 불규칙한 박자로 두들겼습니다. 병사는 방아쇠에 건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온 신경을 집중한 채 빗물과 식은땀이 뒤섞여 흘러내리는 짠맛을 혀끝으로 핥아냈습니다. 그의 심장이 제멋대로 미친 듯이 뛰며 갈비뼈 안쪽을 쿵쿵 찌어대고 있었고, 극도의 긴장감으로 솜털 하나하나까지 곤두서 있었습니다. 총알이 빗방울처럼 교차하는 고지의 구부 능선에서는 더 이상 화기의 성능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엉겨붙은 병사들은 가장 원시적인 육박전을 벌였습니다. 녹슨 총검이 공기를 가르며 상대의 두꺼운 군복을 뚫고 들어가는 서늘한 감촉, 야전삽의 뭉툭한 쇳덩어리가 철모를 내리칠 때 나는 둔탁한 파여름만이 난무했습니다. 진흙 바닥에 나뒹굴며 적의 목을 조르는 병사의 손등 위로 뜨거운 피가 쿨럭이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피는 장마피에 씻겨 내려가기도 전에 흙바닥에 스며들어 고지의 흙을 더욱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혹은 옆에서 죽어간 전우를 향한 원초적인 분노만이 그들의 눈동자를 번쩍이게 하는 유일한 불꽃이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작은 능선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단 열흘 동안 주인이 24번이나 바뀌는 참혹한 살육전이 반복되었습니다. 해가 지면 적이 밀고 올라와 깃발을 꽂았고, 동이 트면 아군이 다시 피를 흘리며 그 깃발을 뽑아냈습니다. 능선에 쌓인 시신들은 수습할 틈도 없이 다시 그 위로 쏟아지는 포탄에 갈기갈기 찢겨 땅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병사들은 그들이 피 흘려 지켜낸 이 봉우리가 지도상에서 어떤 기호로 불리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어제 함께 주먹밥을 나누어 먹던 전우가 묻힌 차가운 흙더미라는 사실만이 그들을 다시 빗발치는 총탄 속으로 밀어넣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멎고 밤이 찾아오면 참호 속에 살아남은 자들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총열에 얼굴을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저 멀리 남쪽 어딘가에는 따뜻한 아랫목과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을 터였으나, 그들에게 허락된 현실은 오직 비릿한 피 냄새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독한 소모전뿐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번쩍이는 녹슨 철조망 끝에는 찢어진 낡은 군복 조각만이 바람에 스치며 서글픈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능선을 넘어 서쪽으로 아득히 흘러간 곳, 핏빛으로 얼룩진 참호 안은 너무도 대조적인 창백하리만치 하얀 천막이 세워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능선의 굉음 대신 서류 뭉치가 넘어가는 서늘한 마찰음과 건조한 기침 소리만이 감도는 그곳은 판문점이었습니다. 산빛 아래서 수만 명의 청춘이 흙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시각에도 그 천막 안에서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기나긴 말의 전쟁이 차갑게 식은 찻잔을 사이에 두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마철 특유의 끈적한 안개가 대지를 덮은 가운데 허허벌판 위에는 급조된 거대한 목조 건물 하나가 기묘한 위화감을 뿜어내며 서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조인식을 위해 양측의 노동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뚝딱여 만들어낸 이 T자형 건물에서는 채 마르지 않은 소나무 송진의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에 갇힌 듯 기괴하리만치 무거운 침묵. 바깥의 습기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랭하게 식어있는 내부의 공기. 창문에는 푸른색 비둘기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천이 깔려 있었으나 그 어떤 장식도 이 공간을 지배하는 극도의 긴장감과 저기를 가려주지는 못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려 158회에 걸친 본회담과 수백 번의 실무회담이 오가는 동안 축적된 피로와 증오가 공기 중에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단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저울질하던 기나긴 전쟁. 그 천여 시간이 넘는 잔혹한 줄다리기가 마침내 끝을 맺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동쪽 문으로는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중장이, 서쪽 문으로는 북한군과 중공군 측 수석대표 남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서로를 향해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증오가 담긴 눈동자는 오직 정면의 허공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일말의 감정조차 새어나오지 못하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을 밟는 그들의 구두 발소리만이 텅 빈 건물 안을 울렸습니다. 악수도 목례도 의례적인 인사말도 존재하지 않는 외교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하게 건조하고도 적대적인 입장 차례였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시간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그 무거운 종착점에 도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번역된 18부의 정전협정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해리슨의 손가락이 차가운 만년필 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속에서 만년필의 금빛 촉이 거친 종이의 표면에 닿았습니다. 촉 끝에 머물러 있던 검은 잉크가 미세한 종이의 섬유 틈새로 서서히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펜촉이 종이를 긁으며 지나가는 사각, 사각 하는 마찰음이 건물의 차가운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잉크는 종이 위에서 곡선과 직선을 교차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의 흔적을 깊게 새겨 넣었습니다. 건너편의 남일 역시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기계처럼 일정한 속도로 서명란을 흑빛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좌관들은 서류를 다음 장으로 또 다음 장으로 쉴 새 없이 넘겼습니다. 종이가 넘어갈 때마다 이는 미세한 바람결에 송진 냄새와 오래된 잉크의 독한 향이 섞여 코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명은 불과 12분 만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만년필을 종이에서 떼어내는 찰나의 순간 1129일 동안 한반도의 대지를 붉게 물들였던 거대한 살육의 명분이 서늘한 잉크 자국 속으로 완전히 봉인되었습니다. 조인식을 마친 두 사람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의 문을 향해 빠져나갔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허무한 이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만 명의 피와 눈물을 대가로 얻어낸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상처의 도면만이 차갑게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서명이 이루어진 오전 10시부터 협정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로 약속된 밤 10시까지의 12시간. 그 반나절의 시간은 한반도 전역의 최전방 병사들에게 주어진 이 전쟁에서 가장 잔혹하고도 기괴한 사형 선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 10시가 되면 모든 총성을 멈추고 현재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영원한 국경선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선은 마지막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지휘관들은 단 1미터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 남은 모든 포탄을 산봉 우리에 쏟아부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하늘은 포탄이 뿜어내는 섬광으로 대낮처럼 붉게 타올랐습니다. 병사들은 시계의 초침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죽음의 문턱이 불과 몇 시간, 몇 분 앞으로 다가왔음을 저주하며 고지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어제 살아남았던 자가 오늘의 마지막 포격에 사지가 찢겨 나갔고 평화의 소식을 전해 들은 앳된 소녀는 밤 9시 50분에 날아든 눈먼 총탄에 가슴을 관통당해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진흙에 얼굴을 묻은 채 서서히 식어가는 소년의 귀에 야속하게도 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마지막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 10시, 1953년 7월 27일 10시 정각. 귀를 찢어발기던 대포의 굉음이 거짓말처럼 일제히 멎었습니다. 능선을 가득 채웠던 기관총의 파열음도 하늘을 가르던 포탄의 비명소리도 허공 속으로 흔적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한반도를 집어삼킨 것은 인간의 고막을 먹먹하게 만들 정도로 육중하고도 거대한 절대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참호 속에 웅크려 있던 병사들은 그 낯설고 두려운 고요함에 숨을 죽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흙투성이의 철모를 밀어 올리고 참호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화약 연기가 서서히 거쳐가는 창백한 달빛 아래에 흉물스러운 민둥산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북쪽의 참회서도 그림자 같은 형상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서로의 심장에 총검을 꽂아 넣으려 했던 적들이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능선에 서서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총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뻐꾸기 한 마리의 구슬픈 울음소리만이 한반도의 하늘을 가로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먼저 떠나간 전우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두 동강 나버린 조국의 처참한 현실이 범벅이 된 뜨거운 눈물이 병사들의 검게 그을린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155마일의 군사분계선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영원한 흉터로 굳어졌습니다.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이들의 피와 땀, 그리고 얼어붙은 눈물이 이 대지 위에 새우며 들었습니다. 6월의 무더운 새벽 38선에서 시작되어 끓어오르는 낙동강의 여름과 얼어붙은 개마고원의 겨울을 거쳐 다시 피 묻은 고지의 비바람으로 이어진 그 길고 참혹했던 여정.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주하는 평범한 하루의 평화는 이렇듯 누군가가 자신의 젊음과 영혼을 모두 태워 잿더미로 만들어낸 그 서늘한 침묵의 토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